책을 들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채널인 홍삼 먹는 펭귄에서 25번째로 들려드릴 책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요약본을 청취하시며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빕니다. 마돈나는 라이크 어 버진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를 밀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총책임자의 의견을 꺾고 나서게 된다. 1년이나 모든 곳에서 거절을 받았던 두 멍청이라 불리던 형제의 표정에 순간 빛이 났다. 그녀는 저희에게 행운이었죠. 그러나 마돈나는 업계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마돈나는 나일의 표현대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레코드 회사 사람들 역시 그녀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했지만 마돈나는 그 노래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 만약 잘못된 결정일 경우 그 업계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마돈나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주변의 모든 시선을 차단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까지 라이크 어 버진의 성공을 확신하게 한 것일까? 나일은 뒤늦게 인정했다. 마돈나는 제가 감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예술가였고 라이크 어 버진은 그녀의 삶과 내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았어요. 이 당시를 정확하게 파헤치려 노력했던 앤드류 모튼 또한 이렇게 지적한다. 1980년대 라이크 어 버진에 빠져든 찬양자들 대부분은 항상 신부 아니면 창녀 같은 이분법으로 사회적 압력에 오랫동안 강하게 짓눌렸던 보수성을 강요받던 여성층입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저는 바로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던지고 있던 그 모순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알던 학교를 다닐 때의 마돈나는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남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당시 맨 앞줄에 앉아있던 관객이 혹평할 때 마돈나의 눈은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애초 차단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마돈나는 그 관중들의 시선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1분의 순간 정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모트는 이렇게 기록한다. 직접 본 사람들의 눈에는 마돈나의 천박한 공연이 불쾌했을지 몰라도 카메라 안에서는 훌륭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열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라이크 어 버진은 마돈나의 역대 최고 히트곡이 되었고 이 공연이야말로 그녀의 성공을 결정했다. 마돈나가 카메라를 이용하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보여준 최고의 사건이었다. 현재 재산이 1조 원을 돌파하며 빌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된 마돈나의 결정적 일부는 분명했다. 그리고 마돈나의 놀라운 그 차단과 자신이 사회에 던지려 했던 메시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10억 분의 1의 확률을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슴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안의 강한 힘을 신호와 깊은 이해를 통해 밝혀내려고 한다. 완만한 성공은 평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미국 심리학 분야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된 댈러스 대학의 토머스 웨스트 교수는 창조적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자신의 최고 아이디어를 젊은 나이, 평균적으로 20살 되기 이전에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패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기억하는 물리학자이자 화학자가 된 마이클 패러데이를 생각해보자. 찢어지는 가난으로 인해 그에게는 학창시절이 없었고 더하기 빼기와 같은 기초적인 산수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야 화학 입문서를 펼쳐본 그는 금세 화학의 세계에 매료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그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패러데이는 수학만큼은 죽을 때까지 간단한 대수까지만 가능했으며 삼각법조차 다루지 못했다. 요즘 세상의 가난한 길거리 아이들이라도 어린 시절에 패러데이보다 나으면 나았지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패러데이가 자기계발을 광적으로 신봉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지만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아이작 와트의 정신개발 등 영감을 불어넣는 자기개발 책을 열정적으로 탐독해왔다. 패러데이의 과학적 발전은 그다지 빠르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점점 생산적으로 변해갔고 성공 곡선이 꺾이는 시점부터 그가 이룬 성과는 정반대로 더욱 심오해졌다.
패러데이가 전자기 회전을 발견했을 때의 나이는 30이었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했을 때는 40살, 그리고 자기광학 효과와 반자성을 발견했을 때는 무려 54살이었다. 그리고 후자 발견을 통해 그는 50대 후반에 들어서야 자신이 제기한 힘의 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방어할 수 있었다. 페드로이아는 야구 세계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는데 조지 브red은 그에게 시험을 망친 아이를 꾸짖듯 충고했다. 키가 작은데 페드로이아는 큰 스윙을 남발한다. 몸이 그렇게 작다면 작은 사람답게 굴어야 하는 것이다. 스윙을 더 낮추고 공을 그라운드 쪽으로 당겨서 치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무시와 의심 속에서 페드로이아는 그러던지 말던지 방망이와 공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15경기를 이어나갔는데 페드로이아의 이 차단법은 1할 5푼 8리로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3할 3푼 6리까지 끌어올렸다. 제임스의 평균 곡선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성공 공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페드로이아는 2007년에 아메리칸 신인왕을 거머쥐고 다음 해 미국 엘리트 선수들을 우아하게 밟아버리고는 MVP로 선정되었고 그의 책상에는 1억 달러 계약금이 배달되었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표현처럼 오늘날 타자가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당신이 만약 방망이를 잘 휘둘러서 수천만 달러가 갑자기 통장에 들어온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싶은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미세한 행동들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스토커처럼 달라붙어서 평가하고 비난한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쉬지 않고 터뜨리며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대기실에는 당신의 은퇴를 바라는 선수들이 널려 있다. 요즘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잘 알기보다 주변에 반복되는 평가로 자신의 모습을 형성한다. 반면에 윌리엄스가 선수 생활을 하던 1940년대에는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10시간 넘게 기차를 타는 일이 다반사였다. 기차 속에서 스마트폰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던 선수들은 그 시간에 대부분 타격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는데 그 열차 속에서 야구계의 전설적인 마지막 4할대 타자와 통산 타율 역대 2위 타자, 타격왕들이 쏟아져 나왔다. 평균적인 운동선수로 일관되게 평가될 때 그는 제임스의 성공 곡선을 그려보며 자신의 은퇴 나이와 합리적인 예상 통장 잔고를 정하느라 분주하지 않았고 평균적인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고민할 시즌 우승 하나당 얼마를 더 벌게 될 것인가도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히려 페드로이아는 업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행동을 보였는데 MVP 수상 직후 4,050만 달러 계약서에 대충 사인을 하고는 연습을 마저 하러 경기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훗날 테오 앱스타인 단장은 이 계약에 대해 너무 적은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수천만 달러를 두고 장기간에 밀고 당기는 연봉 협상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뿐이었다. 한 번은 그의 동료인 데이비드 오티스가 새벽 동틀 때 훈련을 나갔는데 경기장에는 페드로이아가 먼저 도착해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오티스는 결국 인정했다. 페드로이아만큼 야구에 완전히 빠져있는 선수는 제 선수 경력을 통틀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잡음을 차단하면 완전하게 전념할 수 있다. 중요한 지점은 페드로이아가 전문가들의 가혹했던 평가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러한 차단은 새로운 성공 곡선을 만들었다. 페드로이아는 MVP로 당당하게 성공했고 스카우터들의 당황한 표정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야구공과 배트만이 보였고 그 단순한 집중이 모든 그래프를 뛰어넘어 새로운 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1억 달러를 거머쥔 다음 날에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혼자서 연습용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바로 지금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고 목표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가난이나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진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체계를 신뢰하도록 성장해왔기에 개인을 향한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도 신뢰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내가 만약 교실에 가서 너는 외계인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한다면 아무도 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중위권 학생들을 불러내어 너의 인지 사고력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들의 성적은 현저하게 더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다. 학생들이 내가 던지는 신호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호를 차단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지 않는다. 천재들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 어릴 때 기대를 모으는 신동 중의 상당수는 주변의 과도한 기대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거나 코네이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달콤한 맛에 취해서 더 올라가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다. 1964년에 캠브리지 문을 나온 코네이는 직장을 구하러 다닐 때가 되어서야 이력서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네이는 대학에서 제대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코네이는 스스로 부정적인 내면의 신호에 같았다. 그렇게 별것 아닌 코네이는 그제서야 낮아지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웠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66년 코네이는 당시 수학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던 리치 격자 이론을 접하게 된다. 그 이론에는 좀 더 보강되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빠져 있었는데 존 리치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유명한 수학학자들을 계속 찾아다녔죠. 그런데 정작 첫 번째로 손을 든 것은 저의 관심에도 없었던 코네이였습니다. 코네이는 리치의 이론에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같은 대학의 존 톰프슨에게 리치의 이론에 보강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톰프슨은 게임기를 가지고 다니던 코네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게임기나 만지작거리던 코네이가 전 세계 학자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풀겠다고? 코네이는 확신에 가득 차 와이프에게 달려갔다. 나는 성공할 거고 이것은 다시 나를 유명하게 만들 거야. 모두가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당신은 중간에서 사람들을 잘 돌려보내죠. 그리고 코네이는 자신만의 작업실로 들어가서는 스스로 문을 잠궈버렸다. 코네이는 주변의 모든 비웃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전 세계 수학학자들이 풀지 못하던 리치 격자의 대칭분의 크기에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푹 빠져들었다.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코네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수학적 지식들을 넓은 종이 위에 정신없이 풀어댔다. 스스로 가둔 방 안에서 그는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그리고 그 작업실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많은 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코네이가 학계 주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스스로도 한물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던 상황에서 세계적인 수학자들 모두를 놀라게 한 발견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 집의 작은 작업실 안에서 스스로 잠궈둔 자물쇠와 함께 말이다. 마리 퀴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밝히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존재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퀴리는 여느 흔한 자기계발서에 등장하는 역경의 주인공처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여성이 공부하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 여성으로는 사상 최초로 역대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파리 팡테옹 신전으로 이장되었다. 그런데 과연 불굴의 노력과 의지만이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퀴리를 만든 것일까? 남성의 인구 비율이 99%가 아니라면 왜 다른 여성들은 퀴리처럼 여성은 위대해지면 안 된다는 당시의 신호를 뚫고 나오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퀴리는 어떻게 뚫고 나온 것일까? 1880년대 유럽에서 여자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웃긴 일이었다. 만약 들어간다면 그 집안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여자가 남자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의 여러 선진국들은 여성의 대학 입학 인원을 0으로 맞춰두었고 프랑스만 극히 일부를 동성애자들을 수용하듯이 받았다.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교사 집안의 자녀답게 제법 명석했다. 그 시대 가난한 집안의 여자가 명석하다는 것은 부유한 집안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얘기였다. 그렇게 퀴리는 굴욕적인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든 기회의 창이 닫힌 것이다.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들을 키우는 하녀 생활을 하던 퀴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파리로 날아가기로 했다.
마치 악몽에서 빠져나오는 중인 것처럼 느껴졌어 라고 일기장에 심정을 쓴 퀴리는 이어 또박또박 정자로 새기듯이 다짐의 문구를 새겼다. 첫 번째 원칙.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에 패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자. 퀴리는 주변의 놀란 표정에 시선을 닫았다. 그리고 딸의 커밍아웃을 감당하는 듯한 부모의 표정을 뒤로하고 과학 공부를 위해 파리로 떠났다. 그러나 다른 대학생들이 졸업할 나이에 1학년 첫 입학이었다. 23살의 낯선 타지에 발을 디딘 그녀는 자신의 삶이 뒤처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원칙을 되새겼다.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에 패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자. 일부러 싸구려 하숙집을 구해 지내게 된다. 퀴리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야만 공부에 맹렬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차 파리의 다락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런 생활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러울 테지만 나에게 자유와 독립이라는 매우 귀한 느낌을 선사했다. 퀴리는 자신 주변의 부정적인 신호들을 계속 차단했다. 홀로 살고 있다는 생각, 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매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이 현실들은 내 모든 정신을 공부에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처음에 어려웠다. 나는 과학에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연구실 과학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마치 동화처럼 자신에게 감명을 주는 자연 현상 앞에 선 어린아이이기도 하다. 9천여 명의 남학생들을 제치고 1등을 거머쥔 것이다. 그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게 이겨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꼭 십자수를 놓는 것 같다. 시험을 보면 여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꼼꼼하게 잘 기억해낸다. 마치 자신들이 놓는 십자수를 기억하듯이. 그런데 정작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른다. 그들은 그저 미련하게 외워댈 뿐이다. 그러나 퀴리는 계속 자신의 첫 번째 원칙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이 공부하는 것을 십자수 놓는 것처럼 보는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방사능을 지원해줄 곳이 있을까? 3년간 철저하게 화학자로 살면서 어느덧 피츠블랜드에서 정제된 라듐 표본을 추출하기 직전까지 도달했지만 연구 환경은 원시적이었다. 화학자 비렐름 오스트발트는 퀴리의 공간을 보고 축사나 감자 저장고처럼 보여서 화학실험 장비가 돌아가는 걸 보지 않았다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놀랬고,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여유 공간이 없는 연구실은 참으로 끔찍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 보잘것없는 시설이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학교가 베푼 유일한 편의였던 것이다. 퀴리도 시설이 좀 더 좋았으면 라듐의 분리를 1년 정도 일찍 해낼 수 있었을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이 처참한 몰골의 헛간에서 나는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치며 내 삶에서 최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약품이 든 병들과 캡슐에 빛나는 실루엣을 보고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그건 보기에 정말 예뻤고 나에게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었다. 시험관의 백열하는 빛이 마치 요정의 램프처럼 가물가물 춤을 췄다. 퀴리는 결국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며 노벨상을 2번이나 받는 최초의 여성 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두렵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걸까? 그렇지 않다고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지금은 더 많이 이해해야 하는 때다.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그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것의 발견만큼이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선물했다. 그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다.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의 가장 본질에 다가갈 때 우리는 그 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키신저와 신동이었던 콘웨이, 그리고 퀴리의 삶이 남긴 교훈이다. 사회 속의 많은 기회와 기대들이 더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박탈감과 열등감 그리고 서러움을 불러온다. 하지만 모든 무대의 조명이 꺼지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침내 그 부정적인 신호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고 세계적인 회사를 거느린 바바란 코코란 역시 체인버스와 같은 학습 장애를 가졌고 그녀는 지금 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코코라는 말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점수로 경쟁해서 루저를 만드는 학교 시스템에서 발도 못 담궈보고 바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그 루저를 만드는 시스템이 조성하는 환경적인 신호들을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는 큰 자유를 줍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도 이 차단의 힘입니다. 50살의 무명 화가였던 세자는 카드 그림을 보며 영감을 받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누가 관심을 가질까? 그의 인생은 보잘것없음으로 요약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 몰랐다. 모자 가게를 하면서 돈을 번 상인이었던 아버지는 은행을 개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지방 사람들은 번듯한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던 그의 집안을 좋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집안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를 아들을 통해 극복하려고 법학 공부를 강요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에 진학한 아들은 이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붓을 잡고 싶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열등감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아들은 화가의 길을 택하면서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시험에 보기 좋게 낙방했다. 학벌 없이 살롱전에도 여러 번 출품했으나 번번이 낙선했다. 무명화가로 10년이나 세월을 흘려보냈다. 역시 인간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았다. 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용문인 살롱전은 거듭 그를 비웃으며 떨어뜨렸다.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지 않음을 10년 뒤에나 깨달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 많던 꿈과 환상들이 마침내 무너지면 어떤 마음이 스며들까? 그는 지금까지 쫓지 못할 꿈에 그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중얼거렸다. 얼굴에 주름이 피기 시작한 그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어느새 괴팍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그림을 보고 조금이라도 눈빛을 찡그리면 달려가서 불같이 화를 냈다. 우리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장시간 매달렸던 시간들이 결국 의미 없는 예술가의 정신승리로 마감될 때 그의 눈물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그는 외부의 신호들은 차단한 채 사물 안에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림으로 옮겨내려고 애썼다. 당시 모두가 왕과 귀족들을 보이는 대로 근엄하게 그렸다면 그는 미술계에서는 최초로 아래, 위, 측면의 여러 시점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을 조합해 자유롭게 재해석해 자기식대로 창조하는 그림을 그렸다. 사물의 겉모습, 그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 세자는 그 공간의 모든 신호들을 지워버렸다. 그 공간에는 두 남자가 카드놀이에 몰두하는 모습만 남아있다. 세계적인 미술사학자인 마이어 사피로는 이렇게 몰입된 순간에서 세잔의 눈빛을 느꼈다. 카드에 몰입된 두 사람의 강한 긴장감은 폴 세잔이 자신의 작품에 몰입된 화가인 자신을 거울처럼 투사한 것입니다. 카드 치는 행위를 미술로 표현할 때 현실에서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가장 본질만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을 알고 본질적인 힘을 만나기 위해서는 A씨처럼 제한된 집중을 해야만 한다. 그 제한된 집중의 힘은 어느 정도 강력할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다. 그림 한 장이 2억 5천만 달러, 원화로 2,900억 원으로 뛰어오르기 훨씬 이전, 50살의 무명 화가의 눈은 이 종이 한 장 속에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만나고 있었다. 이번에도 망쳤어. 병신 같은 놈, 난 절대로 아무것도 그릴 수 없을 거야. 순간적으로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주먹으로 자신의 형편없는 그림들을 찢으려 했다. 그러던 그는 이 신호를 차단했고 30년 만에 한 장 속의 가장 강력한 본질을 기록했다. 아버지의 열등감보다도 그는 더 큰 세상을 만나고 있었다. 그림 크기는 본질을 향해 갈수록 작아졌다.
처음에 180cm의 거대했던 그림은 이제 73cm까지 줄어들었다. 나디아는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에 맡겨지면서 제한된 집중이 해제가 되고 특별했던 미술의 재능을 잃게 되었다. 나디아의 뛰어난 차단과 집중력은 더 많은 언어를 익히고 일상 속에 살아가는 법이 주입되며 희석되어 갔다. 나디아가 학교 교실에 맡겨질 동안 나디아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무단한 학교 교육이 이뤄졌다. 그리고 다행히 나디아의 언어 능력은 발전되었다. 그리고 교사는 나디아의 미술적 재능도 챙기고자 미술 시간에 그녀에게 펜과 도화지를 쥐어줬다. 그러나 나디아는 더는 예전처럼 열성적이지가 않았다. 나디아는 또래들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눈여겨보다 아이들처럼 그리기 시작했다. 학교가 나디아를 책임지자 나디아의 미술적 재능은 냉혹하게 증발했다. 우리가 주목했던 나디아의 미술적 재능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디아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완벽한 차단과 집중력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재능은 평균 그래프의 어딘가로 증발되어 버렸다. 그들은 나디아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재능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타협하며 놓쳐왔던 걸까? 제한된 집중과 차단은 지능에 상관없이 특별한 재능을 선물한다. 그러나 그 재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쉽게 한계를 그어대던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싸워야만 한다. 세계적인 지휘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수십여 명의 다른 재능을 가진 독종 음악 연주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 이들을 구슬려서 가장 뛰어난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모두가 최고라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감정이 틀어지고 지휘자와 담을 쌓고 자기 식대로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연주자들이 가득하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잘 켜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지만 이들을 지휘하려면 자신의 음악적 재능 이상으로 이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제 카라얀의 연습실을 한번 방문해보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과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클래식에서 모두가 잊지 못하는 단 한 명의 거장이 되었을까? 주변의 많은 무시와 재능의 비하 속에서도 끝내 완성한 그의 세계적인 성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것들이 그대로 숨어 들어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제 좀 더 깊게 파헤쳐볼 생각이다. 10년이나 피아노 앞에서 매일 4시간씩 연습을 했지만 정작 1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그 나이대 아이들이 그렇듯이 카라얀은 이것저것 되고 싶은 잡다한 꿈들이 많았다.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멋진 흰 가운을 입고 과학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카라얀은 교복을 입으면서 가솔린 내연기관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자신이 그 후속 모델을 발명하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10년간의 피아니스트의 꿈에 대해 이해할 만한 배신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의 재능은 이렇게 객관적인 것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 그것은 마치 패러데이가 20살의 과학실 문을 두들겼을 때 과학자들이 이 아이가 정말 진지한 것인지 알아보게 라고 말했던 것과 같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재능을 평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으려 하는 아이들의 의지는 측정할 수 없다. 아이들이 가진 내면의 힘은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인쇄된 성적표에 자신을 가두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그 내면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라얀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그를 관찰한 전기작가들은 그의 성격을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카라얀은 주위에 이러저러한 지시를 받는 체질이 전혀 아니다. 카라얀은 자신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한 가지의 일, 즉 그 자신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일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카라얀의 형 볼프강은 동생이 18이나 19살 즈음에 말한 것을 기억했다. 형,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지휘든, 스키든, 아니면 자동차 경주든 최고가 되고 싶을 뿐이야. 아이는 놀랍게도 여전히 음악을 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목받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예술 분야. 아주 소수의 거장들만 살아남는 그런 분야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예술의 세계를 오랫동안 분석했던 한 저술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창조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옥한 토지처럼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명예나 금전 같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가 제법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을 창조한 얀 베르메르만큼 높은 성취도를 보인 화가가 또 있을까? 그가 그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작업에 매달렸겠는가? 그러나 베르메르가 죽은 뒤 그의 아내는 지역 길드에 자선을 호소해야 했다. 그녀와 아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예술가가 죽으면 아내들은 곧잘 이런 운명에 처했다.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창조자들이 운명처럼 만나는 빈곤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강의에 참석했다거나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가 주위의 지시를 받는 체질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될 뿐이었다. 카라얀은 자신만의 신호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기술전문대학 앞 그의 하숙집에서는 그 익숙한 음악이 자주 들렸다. 하숙집 주인은 카라얀이 하루 종일 자신의 하숙방 안에서 전축을 켜고 악보와 함께 지휘하는 일에 매달렸다고 그녀는 회상한다. 하숙집 여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허공에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연습하는 중이에요. 언젠가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될 거예요. 그는 간절히 지휘를 하고 싶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고 공대에서 평범하게 졸업하길 바랐던 부모의 시선조차 차단해왔던가? 그리고 카라얀은 디테리히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다. 새 작품을 지휘할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한 주 뒤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할 작품은 직접 리허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울름의 젊은 악장 카라얀이라고 합니다. 울름이라고 라인하르트가 외쳤다. 그가 거기에 얼마나 있었다던가? 5년입니다, 교수님. 울름에서 5년이라 라인하르트가 유감스럽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에게선 아무것도 얻을 게 없군. 것이 카라얀의 한계였다. 훗날 세계적인 일초인 지휘자로 카라얀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을 때 영어권 국가들은 이 부분으로 그의 재능 자체를 의심했다. 피아노를 향한 10년의 꿈의 배신을 맛본 소년이 다시 지휘봉을 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마침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의 눈물을 맛보았다고 기록해줄 만큼 쉬운 곳이 아니었다. 카라얀은 단 한 대의 트럼펫이 용을 쓰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형편없는 악단을 지휘한 것이 오히려 음악성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요? 훗날 한 기자가 물었다. 하지만 카라얀은 밑바닥이었던 이 과정에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들려준다. 눈앞에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동안 머리로는 이상적인 음을 듣고 다른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카라얀은 자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강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80마르크에 구겨진 인생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을 감을수록 선명해지는 이상적인 음의 상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는 그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카라얀의 차단에는 의미가 있었다. 재능이 모두를 설득하는 지점까지 조용히 성장하자 마침내 울름을 벗어나 국립가극장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하게 된 것이다. 카라얀에게 언론들은 원더풀 카라얀이라는 애칭을 붙였고 대서특필하면서 노장 지휘자들도 지휘법을 카라얀에게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접을 떨었다. 이런 언론의 호들갑 때문에 카라얀은 이번에는 그 분야의 원로들로부터 극단적인 경계와 미움을 받게 된다. 생각해보라. 세계적인 엘리트 코스로 바르게 성장해 수십 년간이나 그 분야를 꿰차고 있던 거장들 앞에서 근본 없는 철부지가 조명을 받는 것은 얼마나 괘씸한가. 하인츠 티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카라얀에게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 이것은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니까. 프루트뱅글러가 집에 돌아왔으니 자네는 뒷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네. 뒷문으로 나가라고?
뉴욕타임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자신들의 낙원에서 특출한 동료를 쫓아내려고 하는 서너 명의 주모자들, 이들의 필사적이고 노골적인 태도보다 뻔뻔한 짓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카라얀은 지인들에게 불평보다는 언젠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주변의 질투를 차단하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가을 녹음을 계획했다. 그렇다면 왜 카라얀은 미움받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의 앞길을 가장 열정적으로 막았던 비렐름 푸르트뱅글러의 품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자. 어느 경쟁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푸르트뱅글러는 크게 불편해했다. 누가 어디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는 이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느꼈다고 프리델린트 바그너는 말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따르면 푸르트뱅글러는 지휘에 관한 한 옹졸하면서도 허영심이 강했다고 한다. 푸르트뱅글러는 카라얀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들었다. 다음 기록을 읽어보라. 푸르트뱅글러가 특별음악회 지휘를 수락하자 주최 측에서는 알아서 카라얀을 지휘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17 알아서 제외시켰다고? 카라얀은 이 모든 미움 앞에서 동요하지 않았다. 원로들은 결국 사라질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던지는 신호에 반응하기보다 그는 곧 2억 장이나 팔리게 될 자신의 음반을 조용히 기획하고 만들었다. 비록 공개석상에서는 지휘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내 시대가 올 것이요. 당분간 모두가 모두를 적으로 대하는 빈의 전투는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하라고 내버려둡시다. 냉정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그때를 기다릴 것이요. 18 결국 푸르트뱅글러는 1954년에 죽었다. 그리고 카라얀은 푸르트뱅글러가 비워놓은 세계 최고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리를 1955년에 얻었다. 종신 예술감독 겸임직도 같이 받아낼 수 있었는데 푸르트뱅글러가 카라얀을 쫓아내기 위해 로비를 하든 말든 냉정하게 더 많은 재능의 설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종신 지휘권으로 돌아왔다. 의심의 신호를 받던 카라얀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기 위해선 이 모든 부정적인 신호들의 차단은 필연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전 그의 마지막 차단을 만나보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나기 전에 과연 그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가에 의문을 던졌던 이들은 놀랍게도 자신이 이끌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었다. 기라성처럼 한자리에 모인 세계적인 수재들이 울름에서 무대 바닥이나 청소하던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 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수재들은 없었을까? 왜 없었겠는가? 수십 개의 악기가 하나의 음으로 연주되는 그 미세하고 놀라운 조화를 예술과는 거리가 먼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저 남자가 과연 알긴 할까? 그들의 고결한 출신 성분의 카라얀은 지나친 것이었다. 카라얀은 비웃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들은 직업으로서 음악을 대했고 악보에 나타난 것 이상을 들려주지 못하는 악단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어설픈 재능이 가장 시끄러운 법이다. 카라얀은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고 조용히 지휘봉을 올렸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결국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거친 뒤 최고의 단계에 오른 그의 재능은 자신을 비웃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휘자로 만장일치로 선택되었다. 반면 1964년 3월 11일 카라얀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몇 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밤 카라얀을 쫓아낸 필하모니아 단원들은 어느 클래식 전문가의 지적처럼 잠자다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강제 해산을 통보받게 된다. 그들의 재능은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했고 투자자들이 더는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카라얀은 이들을 넘어 무엇이 중요한가에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 한 명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재능에 맞는 때가 도래해야 한다. 그 들소가 더는 힘을 쓰지 못하자 카라얀은 조용히 오두막을 나왔다. 결국 그는 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카라얀이 빈에서 사회활동을 한 흔적은 거의 없다. 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카라얀이 온종일 지휘대에 서 있던 것만 기억했다. 매점에서 급하게 샌드위치를 비우고 지휘대로 다시 복궈해야 하는 살인적인 연습량에도
정작 당사자인 카라얀은 만족스러워했다. 게다가 그 살인적인 연습은 카라얀 스스로가 부여한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는 아이들은 현재의 실력과 상관없이 정말 위대한 꿈에 다가가게 된다. 카라얀은 울름에서 정확히 하루에 18시간을 지휘했다. 막노동자와 밑바닥이라고 부르는 오케스트라 시민 단원들이 하루에 18시간 동안 의미 있는 독한 연습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의 혼을 흔들었다. 6주간의 격렬한 연습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단원들이 연주하자 별 기대 없이 앉았던 관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립박수를 쳤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재능을 처음으로 확인한 카라얀의 연주자들이었다. 연주자들은 카라얀의 용의주도하고 기하학만큼이나 정확한 박자로 휘젓는 지휘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휘봉의 거대한 일격에 활기를 찾은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아이들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두드린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면접. 하버드 출신의 근사한 대머리의 남학생인 레이몬드 맥과이어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손가락 꼽히는 퍼스트 보스턴 회사에 이제 막 면접을 보러 들어왔다. 면접관은 그에게서 대머리와 흑인 그리고 하버드 출신이라는 신호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장점도 단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대기실에는 백인 출신의 근사한 양복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고 면접관의 마음도 얼른 다음 지원자를 받을 예정이었다. 맥과이어도 자신이 주제에 맞지 않게 백인들의 세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광경일까?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 출신은 보수적인 백인 사회의 월스트리트에서 자신의 출신을 감출 수가 없으며 명문대학 출신과 상관없이 인종 색깔에 따라 선호되지 않는 이류 지원자로 평가된다. 면접관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맥과이어의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넘겨보며 말을 건넸다. 당신은 5분 안에 왜 당신을 월스트리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저를 설득시켜야 할 겁니다. 혹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간략한 방향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면접관의 표정은 이미 불합격이었다. 아니요. 학생의 그 말로 인해 이제 4분 45초 남았군요. 그러자 맥과이어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 로스쿨,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졸업하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수석으로 졸업했지요. 면접관은 대머리의 흑인 학생의 자신감에 비웃음을 보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의 학생들 절반이나 우리 회사의 두 공석을 차지하려고 야단인데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세요. 러자 이어진 23살의 맥과이어의 답변은 수십 년 동안 모든 월스트리트 지원자들 사이에서 더는 넘어설 수 없을 만큼의 명문으로 기억되었다. 맥과이어는 월스트리트의 경쟁 독식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가 녹아있는 답변을 내밀었다. 월스트리트의 이렇게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서 제가 당신이라면 이 정도 되는 지원자가 반대편의 기업에서 당신의 기업을 노리게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방향을 택할 것 같군요. 당신이 불합격을 찍으면 저는 당신의 기업을 노리러 갈 거니까요. 구 면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맥과이어는 뒤에 있던 모든 백인 하버드 신사들을 쫓아내고 다음날 월스트리트로 출근했다. 맥과이어는 당연하겠지만 월스트리트에서 거대 금융조직인 시티그룹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오르면서 흑인 역사상 가장 손가락 꼽히는 월스트리트 남자가 되었다. 맥과이어는 하버드에서 흑인이 받아야 하는 100가지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움츠러들어야 된다는 것이 웃기지 않은가? 그에게는 그러한 신호가 냉정하게 재평가해봤을 때 가치 없는 신호들이었다. 왜 그런 신호에 스스로의 빛을 잃어버리는가? 누구나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신호를 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의 벽도 관통해서 새로운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다.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런 신호를 보냈던 사람들을 내 반경에서 쫓아냈다는 것이다. 나는 방금 나쁜 신호를 사람들이 보냈다고 표현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전염시켰다라고 보다 강하게 경고한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인 크리스테키스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자 나는 4달 만에 나의 몸 절반을 비우는데 성공했다. 평생 엉망진창으로 살 줄 알았던 나는 평생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을 차단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중에서